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뉴스도 축구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이 해임이 됐습니다. 정치판이나 축구판이나 가짜들은 이제 좀 물러나야 됩니다. 문제는 70억이 넘는다는 그가 받을 위약금입니다. 클린스만은 미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중도 해임되면서 80억 가까운 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좀 줄일 방법은 있어 보입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도 그 조건을 위반하고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는 꼭 필요할 때만 오는, 그래서 불과 한국 근무는 며칠 되지 않은 그런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돌아왔을 때 아시안컵 4강 진출을 실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축구 감독을 하기에는 아무런 전술이 없었습니다. 선수일 때는 스타였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관리형 감독이라는 언론의 포장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싸움을 좀 멋지게 떨어져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면서도 이튿날 두 사람을 그대로 주전으로 기용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관중들이 이강인의 출전을 요구하면서 이강인 이렇게 연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강인을 선발로는 기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밝혀진 셈입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1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열렸던 2024년 학위 수여식, 그러니까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도중에 이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이 R&D 예산이 왜 깎였는지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정부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R&D 비용을 지금까지는 나눠먹기식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보관입니다. 어떻든 그 학생은 윤 대통령이 선 곳을 향해 부자감세 철회하라, R&D 예산 보강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댔습니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은 그 학생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끌고 나갔습니다. 퇴장당한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녹색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졸업생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요청 한마디를 내뱉던 와중에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폭압적으로 끌려나갔다. 글쎄요, 과연 축사 중에 그냥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의견을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진료대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요청 한마디를 내뱉은 것입니까? 다시 녹색 정의당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졸업식장에서 쫓아내고 복귀도 못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 아마 그 건물의 다른 방에 그 학생을 잠시 동안 감금식으로 넣고 밖에서 아마 못 나오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정의당은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 표현 자주 쓰죠. 앉아서 보고 있지만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졸업식을 방해하고 대통령을 모욕한 그 졸업생을 행사장에서 쫓아내는 일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이들의 평온을 누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 좌파들은 왜 이리 자신들의 권리만을 찾을까요? 지난 1월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진보당 강승희가 입장하는 대통령에게 악수를 한 상태에서 고함으로 항의를 하다가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퇴장을 당한 바 있습니다. 자, 그쯤 하고 오늘은 좀 반가운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민심이 그대로 이 갤럽 여론조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이는 전주에 30%가 무너져 29%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4%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한 주에 4%포인트가 상승했다면 사실은 큰 폭 상승입니다. 부정평가 58% 역시 그 전주에 비해 5%포인트가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리스크, 이른바 디올백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대부분이 상승 추세입니다. 리얼미터가 그렇고 MBS 지표조사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의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 아주 큽니다. 말하자면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처럼 이번 선거가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 추이와 함께 정부 지원론이냐 아니면 정부 견제론이냐, 여기에 대한 응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은 직전 주사에 비해 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1%포인트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6%포인트가 차이가 나게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한국갤럽은 양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위를 갈 수 없는 오차범위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역시 국민의힘은 상승 추세이고 민주당은 하락 추세라는 것은 불변입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방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 그런 방향성이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불과 4%라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녹색정의당 2%, 진보연합 1%, 그리고 진보당 1%보다는 많지만 생각보다 적은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혁신당은 설 연휴 직전에 합당을 함으로써 극적으로 설 민심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의 컨벤션 효과도 없이 자신들이 받았던 지지율이 총합보다 못한, 그것도 훨씬 못 미치는 불과 4%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이 받았던 3% 정도, 그리고 이낙연 당이 받았던 3% 정도,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기타 등등 이 제3지대가 받았던 지지도를 다 합하면 거의 8, 9%는 좋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 전주보다 내려온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도 안 되는 4%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개혁신당이 앞으로 더욱 왜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언론사들이 호들갑을 뜬 것처럼 8년 만에 3자 구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 이런 3자 구도로 이번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것은 언론사의 잘못된 관측이었습니다. 저는 이 개혁신당이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신문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이념이나 정책의 동질성이 없다는 최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개혁신당은 그 이름과 다르게 개혁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비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 지금 2030 무당층이 제일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그나마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만약 총선 공천이 있고 그 공천을 통해 당의 이념과 색깔이 드러날 때쯤에는 개혁신당은 내부 분열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아니 내부 분열을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 대중의 신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총선 다수 후보 당선 희망 정당 묻는 질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이겼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36%, 그리고 민주당이 31%였는데 이 질문에 제3지대는 무려 18%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실망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세력을 기대하는 그런 의견이 이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해당 질문을 한 1월 4주차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이 이겨야 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가 올랐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4개 이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지 의향이 있다가 42%, 그리고 지지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50%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 의향이 있다가 36%, 그리고 지지 의향이 없다가 54%로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개혁신당은 15% 대 73%,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11% 대 77%, 그 비율이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승부입니다. 전국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어차피 보수여당은 PK, 영남권이 텃밭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이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는 좌우가 되고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여론입니다. 전국 여론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난 선거에서 서울에서 불과 8석밖에 끊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8%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선거는 50일이나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7%, 민주당은 29%. 국민의힘이 높다기보다 민주당이 너무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바로 서울을 감싸고 있는 수도권인 인천, 경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은 32%. 연령대별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63%, 그 반면에 민주당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40대입니다. 그 지지율은 무려 50%. 국민의힘은 23%를 기록했습니다. 20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입니다.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 민주당은 그거보다 3%포인트가 낮은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과반에 육박한, 사실은 과반인 48%를 나타냈습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30대 초반까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을 건 수도권 민심은 또 있습니다.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좀 오래됐지만 5일과 6일, 그러니까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른바 수도권 물갈이론인데,
수도권 전체에서 현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은 불과 29%. 그리고 현 국회의원은 안 된다. 다른 사람 뽑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52%. 아마 이걸 보면요, 민주당은 등골이 선언을 할 겁니다. 수도권은 거의 다 민주당이니 말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건 8.6 운동권 청산에 동의하는 서울시민은 42%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75%와 보수층 66%가 이 운동권 정치인 청산, 8.6 운동권 청산에 동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부를 두고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민 59%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3%만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라는 주장에 이 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92%, 그리고 진보층 전체의 88%가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중도층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중도층에서 동의가 65%, 비동의는 26%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총선 공천이 시작되면서 누가 개혁 이미지를 가지느냐, 여기에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030 무당파는 어느 세대보다도 공정과 정의를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바로 이 2030 무당파가 일종의 캐싱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당파들은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잣대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 공천이 잣대가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이재명이 설 연휴 때 돈 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여러 의원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이 요사이 그런 얘기를 늘 하죠.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뭐 떡이 비져야만 새술이 도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까?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뇌관으로 평가되는 돈 봉투 수수 당사자들에게 이재명이 불출마를 타진하는 그런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이미 이재명은 전화로 문학진 등 일부 중진과 이른바 올드보이들에게 불출마를 권해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대철, 이강철 등 당 원로들까지 나서 지도부를 탄핵했습니다. 그런 판에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를 했던 돈봉투 연루 의원들 21명이죠. 그 21명이 집단 반발을 할 경우에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와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도 쉽게 쳐내지 못하는 민주당의 도덕성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애초에 덮어놓고 소속 의원들의 아주 작은 리스크만 계속 부각을 시켜서 결국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과도한 컷오프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 판에 이재명은 왜 돈봉투 연루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을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호남 지역 A 의원은 지난 설 연휴에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취지로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B 의원도 이재명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전화를 받은 의원은 복수로 더 있습니다. 이재명은 통화에서 실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았는지, 받은 사람을 봤는지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받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을 거론한 21명입니다. 검찰은 그 21명이 300만 원씩 돈을 다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공천 과정에서 돈 봉투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컷오프를 포함한 정무적 조치에 나설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 후자를 택하면 당장 이재명이 당시에는 배임이니 뇌물수수니 온갖 범죄로 심지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인이 하는 온갖 범죄의 혐의를 받는데도 멀쩡하면서 남의 눈에 든 특권만 보이느냐 하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까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거론된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의원은 컷오프 됐다는 말이 나왔죠. 그 자리에 노종면 YTN의 앵커를 지낸 사람이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돈 봉투 의혹은 이번 민주당 공천이 아킬레스건이자 민심 공천이 가림자인 만큼 이재명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문제는 민주당에 멀쩡하게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이 모든 결정을 사실상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천이 끝나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은 다시 사당화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윤관석이 1월 31일 1심 재판에서 돈 봉투 살포를 위한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돈 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 송영길 역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총선 국면에서 돈 봉투 사건은 여전히 계속해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당내 일각이지만 86 운동권 용태론처럼 여당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아주 강합니다.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것입니다. 당대표가 온갖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돈 봉투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당 전반이 도덕성에 취약해져 있다는 게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포함한 소수의 친명 인사들이 지난 13일 극비리에 지도부 회의를 열어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와 그리고 김봉현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기동민 이수진에 대한 공천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 당사자들이 반발을 샀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 전반에 거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연루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도 떳떳하게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의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검찰 독재의 피해자로서 이번 선거가 검찰 독재와 싸우는 선거인데 정치 탄압 수사의 경우에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다. 자신들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이 아니라 정치 탄압을 받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사자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대상자를 두고 가지치기에 나설 경우에 이재명의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며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다른 의원에게 불출마를 공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의 밀실논의를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밀실논의 다들 아시죠, 이제는. 바로 13일 저녁 때 있었던 모임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한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그 다음에는
김명진 정무실장, 박찬대 최고위원, 정승호 의원 등 소수의 친명 인사들이 586 운동권 불출마 그리고 전략공천과 컷오프 문제 등을 별도 논의를 하고 있었다. 이 관측입니다. 한 현역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저렇게 소리가 나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당을 공조직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당이 이미 사당화되었다. 이 얘기죠. 이재명의 비선조직인 경기도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경기도팀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 경기도팀의 공천 개입 우려도 많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주면서 컷오프 발표가 계속 늦어지자 친문 중진 의원이 불출마를 유도하면서 탈당 후에 이낙연 쪽 신당행을 최소화하려는 시간 끌기라는 지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낙연 신당뿐 아니죠. 조국 신당도 만들어지니 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예정됐던 2차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되고 정의당 출신 배복주의 입당과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 두 공동대표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배복주 이분은 전작년에 있는 그 위원장 부인이라고 하던가요? 이준석 지지층은 정의당 출신 유호준과 배복주를 두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배복주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애자 그리고 여성인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해온 만큼 이 정체성으로 비례대표가 되어서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은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준석 측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준석은 16일 이낙연 측에 배복주를 환영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전장님과 대립을 했던 건 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준석은 또 향후 당의 전권 대표는 자신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측은 사상검증 아니냐, 이준석이 목리를 부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다투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인 이 집단이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자신들이 색깔도 없었으니 어쩌면 개혁신당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추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